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동인천역 도시재생 아카데미에서 도시재생과 관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동두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조민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하고 관광이라는 게 어떤 관계가 있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 근무했던 장승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사례 같은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지금 한 500여 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금 현재 시기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도시의 어떤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물론 쇠퇴한 지역이겠죠. 그 쇠퇴했다는 거는 인구도 감소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상업적으로 사업체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지역의 어떤 자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하게 된 사업이고, 전국의 많은 현장지원센터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과 참여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이라는 거는 그냥 저 사업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그냥 알아보는 정도라면, 참여라는 거는 사실은 이 사업에 같이 주민분들이 뭔가 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제한 공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 특히나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참여가 없으면 저는 90% 이상은 실패한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실상 내 생업을 포기하면서 참여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 지역에 주민들하고 같이 뭔가 변화를 이끌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시재생 특별법에 나와 있는 정의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런 노화된 환경들을 조금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기존의 정부의 정책 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하는,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도시재생 사업에서 좀 현장센터, 특히 현장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하부 조직처럼 있으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센터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분들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니즈를 빨리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또 주민들이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이건 센터의 몫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센터가 주민들에게 많이 찾아보고 많이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그러면서 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에 또 우리 사업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들, 그러면서 어떻게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기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 꼭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지역의 자원들을 조금 더 활용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했던 사업에 이제 뒤에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부분이 네 번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 지역에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오느냐 또는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까, 내가 살고 있는 부분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겠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주민들이 속된 말로 괴롭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저는 많은 지역일수록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센터는 사실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해야 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의견 청취를 하거나 아니면 의견 수렴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던 지역들, 뭐 현재 일하고 있는 지역들도 이제 똑같이 도시재생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고 한데, 센터는 항상 이제 열어드리고 언제든 오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동인천역 요 현장지원센터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할 수 있으면 동인천의 도시재생 요 사업이 조금 더 성공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런 부분들은 아마 기존에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도시재생 사업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와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 있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기능을 잘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까지의 도시재생 사업들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주민들이 많이 아시다 보니까 뭐 공청회를 한다거나 설명회를 할 때 많이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도 개진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주민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 분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민원인데 여러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면 여론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자체 또는 현장지원센터에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특히나 도시재생 사업에서 뭔 일자리 창출하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업 안에 보면 대부분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보통은 이제 수도권 쪽에서는 CRC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있었던 지역들에서는 여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한 해에 평균 한 15분 정도는 항상 안정적으로 고용해서 사업에 있는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주민분들 스스로 만들기는 처음부터 굉장히 힘들고,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실 공모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은 동인천은 제가 뭐 얼마의 사업비가 투입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었던 지역들은 작게는 한 160억 정도에서 많게는 한 250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사업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주민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센터에서 돈 160억 썼는데 250억 썼는데 우리 뭐가 변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뭐 정책 사업 같은 부분들이나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된 반면에,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이 그래서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더 그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라는 쪽이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 도시재생 사업 하나로 그 지역이 드라마틱하게 막 변한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거짓말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요거를 통해서 다른 부처의 연계 사업들을 많이 연결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4년, 5년의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년, 30년의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오셔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냐. 그러면서 현장에서 또 그런 주민들의 니즈를 얼마나 잘 수용해서 다른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지역에 대한 어떤 기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도시재생 사업 이외에도 여러 부분들이 있죠. 근데 특히나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들을 지역에 다시 좋은 쪽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실상 뭐 많은 지역들 보시면은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특히나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CRC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사실 몇 년 있으면 없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있었던 지역을 자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일단은 조금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고 싶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사실 제일 중점적으로 뒀던 거는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되, 대신 일자리라는 건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요즘 뭐 인원 감축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부담이긴 한데, 그럼 이 인건비라는 부분을 어떻게 주민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은 사실은 주민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센터에서 굉장히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떠있는 공모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고용노동부나 뭐 이런 사회적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공모들을 많이 땄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게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금 더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좀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이 사실은 거제 장승포인데 주거지 지원형이었어요. 근데 관광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분명히. 주거지 지원형에서는 사실은 관광이란 부분이 매칭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한 2년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승포 주민분들이 시청에다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지 지원형만 해서 이 동네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거제라는 동네 역사를 좀 보시면 원래는 장승포시였고 거제군이었어요. 근데 이게 도농통합이 되면서 거제시가 된 거예요. 보통은 이제 시에 이 군이 편승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거꾸로 시가 군에 편승이 돼서 장승포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원래 장승포시에 있던 시청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뭐 이러면서 그게 굉장히 쇠퇴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여기가 그래도 나름 관광의 중심지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주거지 지원형이어서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었어. 그때 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민들하고 같이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사실은 요청을 시청에 하셔서 제가 사실 장승포에 가게 된 거였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주거지 지원형의 유형이었지만 그거를 조금 더 일반 근린형과 관광 중심형의 형태로 좀 바뀌는 그런 계기들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주거지 지원형 같은 경우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요런 그러니까 집수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후 환경 개선, 그리고 뭐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 요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요거는 슬라이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거제 도시재생하고 관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2020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2020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만든 자료를 이제 도시재생 실증연구단에서 활용을 한 건데, 전국에 있는 한 300개 정도 되는 지역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선도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과 그리고 관광이라는 사업이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라고 해서 세부 사업들을 이제 300곳에 있는 것들을 다 쪼갰어요. 그렇게 해서 관광에 하고 연관이 아주
뭐 별로 없으면 그럼 1점.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그러면 보통 이다 그럼 2점. 그리고 아주 관광에 연관이 많다 그럼 3점 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이제 세부 사업들을 쪼갠 것들이에요. 네. 근데 이걸 저도 처음에 자료를 봤을 때 와,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관광과 관련된 세부 사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콘텐츠들을 진행을 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도시재생을 비판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도시재생 하면은 벽화밖에 안 남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는 고민들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하고 조금 반대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뭐 관광을 전공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관광이라는 게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단순히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이미지에 대한 개선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 2000년에 선도지역 300개 분석한 결과에서 관광이란 부분이 주민들이 어쨌든 원하시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빨간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관광이란 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랑 직접적인 영향은 있지만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는 다 영향이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한 10가지 정도의 세부 사업들은 사실은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은 관광이라는 사업과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아주 적절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도시재생 사업하면 이렇게 벽화만 그리냐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다 꽃 그리고 뭐 나무 그리고 이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본 되게 인상 깊었던 벽화 중에 하나가 여기 담아오진 못했는데 어떤 지역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시골 마을이었어요. 시골 마을에 벽화를 그렸는데 벽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나무 같은 게 있는데 그 집주인분 얼굴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그렸어요. 여름에 이렇게 나무가 활짝 이렇게, 피면은 잎이 무성하면은 이제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낙엽 다 졌을 때는 또 다른 또 재미있는 그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에 맞는 벽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오래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만들어지는 벽화라면은 저는 관광자원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많은 지역들을 가면 사실은 서울에 있는 이 날개, 천사 날개 있는 그 날개 없는 지역 없죠. 다 있어요. 다 똑같으면은 갈까요? 그리고 다 도시재생 하면서 관광하면은 누가 그 지역으로 여행을 가죠? 근데 저는 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에 대한 특성들을 잘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비판적인 시선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지역과 똑같이 않으려면 아까 강조드렸던 주민의 역할이라는 게,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사실은 요 구역 안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으시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많은 의견들을 주셔야 센터의 전문가로 계신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수렴을 해서 예를 들면 뭐 벽화를 그리더라도 지역에 맞는,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그림들이 되고 다른 지역들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그림들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거제에서 일을 한 1년, 한 7개월, 8개월 일했다 보니까 거제 하면 떠오르는 게 도대체 뭐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놓여진 뭐 거가대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몽돌 해수욕장, 학동 몽돌 해수욕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는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 산업이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기 때문에 뭐 거제 조선소,
예,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천이라는 지역, 동인천이라는 지역의 이미지는 어떤 거지? 라고 딱 처음 생각했을 때, 아, 거기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전에 일했던 포천 같은 경우에는, 포천하면 뭐 떠오르세요? 이동갈비, 막걸리, 그렇죠. 네. 산정호수, 뭐 벽흥수, 뭐 이런 것도 생각나시죠? 의정부 하면 뭐 떠오르세요? 부대찌개? 네. 사람이 도시와 연관되는 이런 이미지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가 그 도시의 첫 인상을 저는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행정에서 많이 하는 마케팅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센터와 같이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 이제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 산업이 굉장히 좋을 때는 관광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제 그게 2015년 정도까지는 뭐 IMF도 없었다고 하고, IMF 때 뭐 소위 말하는 강아지가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그런 지역이 거제라는 지역이었는데, 2015년에 이제 대우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선산업이 하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서 거제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자원들이 있는데 관광산업을 좀 육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조를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업을 사실 진행을 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사실 이제 뭐 거제나 통영이나 남해나 뭐 여수까지 같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여수까지 이렇게 보통 이제 뭐 남해 권역이라고 봤을 때, 관광과 관련된 남해 권역이라고 봤을 때 여수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사건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왔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보시면은 딱 거제가 뭐 한 610만, 그 다음에 통영이 한 630만, 남해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저도 여기를 한번 가봤는데 버스를 타면은 서울에서 한 6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데, 심지어 하루에 가는 버스도 10대가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9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의 2배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이 됐죠. 거기에는 분명히 장범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수 낭만포차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수 엑스포 이후에 있었던 그런, 사실은 되게 시에서 뭐 의도하셨는지 의도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됐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구글 트렌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검색수를 보시면은 딱 관광객 수하고 거의 일치해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위쪽이 녹색 그래프거든요. 그리고 제일 낮은 게 남해.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했느냐를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느냐. 관심이라는 그 지역에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검색으로도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냐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거, 일단은 많이 알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했고, 그럼 많이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서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SNS죠. 그래서 거제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제 담당하는 공무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거제에도 좀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거제에 있는 여러 가지, 꼭 뭐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들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어요. 공무원들이 직접 유튜브에 출연해서 뭐 홍보를 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뭐 주민들하고 인터뷰하기도 하고, 이런 채널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찾아보지 않았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겠죠. 사실 이제 거제하고 이제 제가 뭐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구글 뭐 다음 뭐 이런 포털 사이트들에서 거제 관광 정보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되게 아쉬웠던 게 너무 똑같은 정보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거제 관광 정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앞에 보이시는 게 아마 전부일 거예요. 갈 데가 이것밖에 없나? 저도 한 1년 8개월 살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자료들을 보고 다녔는데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관광객으로서 가서 보는 부분들보다 주민으로서 살면서 가서 보는 또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훨씬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사실 주민들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제 장승포에 있으면서 주민분들한테 우리도 좀 거제도에 또는 장승포에 숨어있는 이 주민들만 아시는 뷰포인트나 아니면 맛집들을 좀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어요. 지도도 만들었고 맛집을 소개하는 또는 맛집을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이제 장승포는 어느 정도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완성이 됐는데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잘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 똑같은 관광지 했을 때 제일 많이 가시는 데가 이제 보통 외도, 그 다음에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에 그 핫도그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태풍 때문에 이슈가 됐던 그 매미성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 매미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산에서 넘어왔을 때 거제로 들어온 이 길목이어서 부산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들보다는 거제 다른 지역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찾아가시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도시재생 사업하고 거제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한번 합쳐볼까라는 고민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들. 했더니 이제 이런 먹거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제에서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사실은 가보신 데 많지 않으실 것 같고, 먹거리도 사실은 저런 게 있어 라고 하시는 부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의 자원들을 도시재생 사업과 어떻게 연결할지는 사실은 이제 센터하고 주민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몫인 거고, 센터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인력들이니까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하고 한 3-4시간 이렇게 한 3-4일 동안 고민을 했어요. 왜 거제를 안 오지? 장승포를 안 오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로 이렇게 좁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거기 KTX가 생겨요. 물론 한 6-7년 정도 남긴 했는데 KTX가 생기면 지금보다 조금 더 서울에서 가는 접근성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단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노출되는 빈도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남해나 통영이나 여수나 이런 지역들하고 관광 자원들이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다. 그러면서 그게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갔을 때 사실은 볼 수 있는 볼거리는 굉장히 많은데 가가지고 실제로 체험하고 뭔가 이렇게 액티비티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어떤 먹거리의 자원들은 많은데 사실은 그걸 완성품으로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는 어떤 상품 자체는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가공하기 전의 상품은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걸 실제로 주민들이 또는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뭔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구조는 굉장히 약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인구 24만 이상의 도시긴 해도, 뭐 이런 수도권처럼 교통이 잘 안 돼, 대중교통이 잘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면은 무조건 이제, 차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렌트를 해서 다녀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거보다 사실은 주민분들이 가장, 안 오는 이유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게, 왔을 때 밤에 할 게 없어요. 저녁에 한 7시만 되면 다 불이 꺼져요. 심지어 술 마실 때도 잘 없어요. 밥 먹을 때도 잘 없어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주민들의 첫 번째 수건 사업이 이거였어요. 밤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거제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왔을 때 밤에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센터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위에 이런 거제와 장승포에 오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체크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뭐 장승포에 대해서 많이는 알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 관광객들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이제 이야기를 2020년 초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표적을 잡을래? 일단 연령으로 좀 나눠보자. 20대, 30대들이 좋아하는 것들, 40대, 50대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60대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러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 보통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한다고 하죠. 표적 시장을 나눠보다 보니까 요렇게 조금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모험을 좋아하고 활동지향적이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궁금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집단이니까, 이 사람들은 좀 활동적인 어떤 체험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実施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들끼리 아이디어를 냈던 게 이제 뭐 요즘 서핑하면 굉장히 핫한 곳이 동해 강릉이죠. 근데 여기도 거제에도 서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같이 연결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제 같은 경우에는 해안도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해안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인데, 사실은 산지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차들이 우선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다 주민들이 요청을 했어요. 자전거 도로 해가지고 대신 자전거들이 처음 와가지고 여기서 뭔가 정비하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장승포로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해안도로를 따라서 자전거길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오기 전까지는 안 돼 있었는데 그게 조금 반영돼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여행하면 빠지지 않는 게 먹는 거, 식도락. 특히나 이제 20대, 30대들이 좋아하는 인스타 갬성이라고 하는, 뭐 예전에는 사실 제가 여행을 다닐 때는 이제 보는 거에 중점이었고 발도장 찍는 거에 중점이었는데, 지금은 가가지고 사진 찍는 거에 중점이죠. 사진이 여기가 잘 나와, 여기가 예쁘게 나와, 이런 게 굉장히 중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요 사업 안에서. 뭐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다 뒤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여행을 가면 항상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쿠킹 클래스 같은 데를 가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꼭 뭐 거제 시민 말고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장승포의 어떤 특산물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런 쿠킹 클래스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도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40대 50대로 넘어갔을 때는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뭐 어린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성인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자녀들하고 같이 올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고민들을 했었고,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 교육관광 쪽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좀 해봤고, 그리고 이제 뭐 체험관광 쪽
관련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성공한 것도 있고 사실 실패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뒤에 이야기 같이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6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걸 원하고,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좀 편안한 걸 원하고, 조금, 뭐, 쉼이나, 뭐, 요런 쪽에, 더 중점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좀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했는데, 사실은, 거제는 둘레길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지도 같은 거, 특히나 이제, 거제 해안선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좀 잘 돼 있으니까 장승포 지역만 보여주지 말고 거제 전체 지역을 다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좀 보여드리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진행을 해봤고, 거제 한 달 살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저희 사업에서 진행을 한 건 아니고 해보고 주민분들이 해보고 싶었는데 거제의 다른 사업으로 사실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뭐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 한 30명, 40명들이 와서 장승포에 와서 정말 한 달 정도 살고 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니까 장승포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때 30명 정도 왔었는데 5명인가? 네. 거제에 남겠다고. 그래서 서울 생활을 정리를 하고 장승포에 있는 빈집들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뭘 할까? 한 달 동안 그 고민을 한 거죠. 요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지 지원형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니즈가 이제 관광 쪽, 우리는 관광 활성화가 되는 게 첫 번째 목표야. 특히나 밤에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라는 걸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거제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사업들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은 원하시는 부분은 그냥 흘러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다른 지역을 가는데 잠깐 들렸다가 외도를 가는데, 사실은 거제도 이제 외도를 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장승포하고 지세포라는 곳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예전에는 장승포에서만 탈 수 있어서 사람들이 뭐 타려면 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밥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지세포라는 더 가까운 지역에서 이제 외도로 가는 배가 뜨다 보니까 그마저도 이제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세포라는 지역을 가려면 그전엔 장승포를 들렸다 가야 되는 이 길이었는데, 지금은 우회도로가 생겨서 장승포를 안 들려도 그냥 바로 지세포까지 빨리 가서 더 가까운 거리에서 배를 타고 외도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분들이 장승포라는 지역이 그냥 흘러가는 연계관광 지역이 아니고 여기서 머물면서 사람들이 뭔가 다양한 관광 활동들, 소비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최종 목적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관광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밥을 먹는 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음주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진짜 보통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거제에 대한 다양한 관광 정보를 살펴보면 다 뻔한 여행지들과 뻔한 루트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장승포는 그 안에서도 조금 재미있는 펀한 이런 재생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면은 좀 더 지역에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을 센터와 주민과 행정과 같이 고민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방향성은 일단 이렇게 잡고 왔어요. 도시재생 사업, 사실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었으면 원동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중물이 될 만한 사업도 없었고, 다른 어떤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의 사업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는데, 다행히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원동력이 생겼던 거고, 이 도시재생 사업이 조금 더 좋은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 되려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필요한 부분은 행정과 주민과 센터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네, 현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고,
주민분들은 사실은 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고, 또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제 장승포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관광이라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아니고 이제 작년까지 세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다 다른 유형이에요. 네, 제가 있었던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지형이었고, 고형 같은 경우에는 중심시가 지형이었고, 그리고 옥포라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린형이었어요. 다 다른 유형으로 했었는데, 사실 옥포나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슷한 자원들도 있었고, 다른 자원들이 있었는데, 옥포는 바로 대우조선 앞이어서, 사실은, 여기가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옥태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대우조선에 근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대우조선이 15년도에 조금 어려워지면서 지금은 굉장히 텅 빈 거리가 돼서 여기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지역이 됐어요.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반만 해도 그래도 동 자체에 한 1만 정도의 인구가 사는 작지 않은 동네였어요. 근데 제가 간 시기 정도의 인구를 봤더니 3분의 1이 다른 데로 가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000명에서 거의 한 6,200명, 제가 마지막에 나올 때는 6,200명 정도 계셨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한 10년 사이에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장승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관내에서 또 이동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정도로 진짜 드라마틱하게 인구가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할 당시에는 그 동장님하고도 좀 친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와, 이 상태로 나가면 진짜 10년만 더 지나면은 여기에 노인들밖에 안 남겠다. 네, 그때 당시에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제가 2년 있었는데, 신생아 등록이 단 한 명도 안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심지어, 제가 이제 갈 때는 저희 애기들이어가지고, 장승포에서 분유를 좀 사볼까? 분유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한 군데도. 그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제가 아까 몇 군데 갔는데 없던데요. 그랬더니, 네, 여기 당연히 애들이 없으니까 분유를 안 팔겠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여기 심각한 거구나, 이 정도면. 그러니까 신생아들이 한 2년, 3년 동안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지역에다가, 인구는 10년 새에 3분의 1이 줄어든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에 뭔가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사업이 필요했던 건데, 마침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했던 사업들은 크게 보면 이제 4가지 사업. 당연히 많은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량 강화, 도시재생 대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상권 활성화 하려고 상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산업 창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이제 어촌 지역이고, 또 장승포가 거제에서 이 바다 장어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초기에는 주민분들이 사육을 만들어서 요즘 굉장히 핫한 이제 이 뭐라 그러죠, 반려견의 사료를 만드는 사업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알아봤더니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바뀌게 돼요. 그 사업이 지금 이제 장승포에 있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메인까지는 아닌데 한 2번째로 크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제 뒤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변화는 당연히 이제 주거지 지원형이다 보니까 집수리 사업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집수리 사업이 사실은 관광이란 게 뭐 연관이 있겠어? 라고 하는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일 때, 또는 우리가 포카리 스웨트 광고하면은 산토리니 많이 보이죠. 거기 파란색 지붕하고 하얀색 벽 쓰잖아요. 왜 그렇게 칠해놓는지 아세요? 똑같이 아세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되게 더운 지역이래요, 산토리니가.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그게 다 통일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이 그거를 아시고선, 교육을 통해서 아시고선, 우리도 처음 파란색이랑 하얀색을 칠해볼까? 예, 집수리 사업을 하니까 저희가 총 한 200가구 정도 집수리 외관 수리를 해드렸는데, 야, 그럼 200가구면 여기에 있는 거에 전체에 한 가구 수로 봤을 때 3분의 1은 되는데, 우리도 이거랑 좀 비슷하게 칠해보면은 조금 뭐 비슷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고민을 했죠.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집수리를 하면서 벽은 하얗게, 지붕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맞췄어요. 네. 그래서 가면은 뭐 200곳이라고 해도 좀 군데군데긴 해도 모여있는 곳들이 있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뭔가 좀 특색 있다, 재미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문화회복 사업이라고, 요 지역이 장승포 지역이 예전에 이제 일식 건물 도 좀 있었고, 그러면 일본의 어떤 이 전초기지,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에는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갈 때, 일본의 외교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장승포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보다 일본하고 더 가까운 지역이 장승포여서 장승포에 많이 거주를 했었고, 일본 사람들이 장승포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잔재들이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관광 자원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6.25 때 우리가 영화, 그 황정민 나오는 영화, 그 뭐죠? 국제시장. 네. 국제시장의 마지막 종착역이 사실은 장승포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거제 14,000명 정도가 정착을 하셨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전 대통령의 가족들도 있으셨고,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자원들, 역사적인 이런 자원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담은 게 문화회복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크게는 앞에 잠깐 보여드렸던 요런 사업들이고, 요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어떤 협동조합이나 이게 만든 거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마을 기업이랑 같이 사업을 할까 고민을 해서 사실은 요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가장 크게는 장승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리고 주민제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토박이 협동조합이라고 수제회 막걸리를 만드는 아주머니들이 계셨어요. 요 이야기도 뒤에 잠깐 해드리고, 요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촌 6차 마을 기업 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반려견의 이 사료를 만드는 사업에서 거제 장승포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다장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서 어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묵 공장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6월에 해썹 인증까지 받았어요. 공장 내부에서. 그래서 유통 가능한 구조까지는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 정도까지는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이는 뭐 이렇게 밤도깨비 야시 사업이라고 축제 많이 하시죠. 그냥 저희는 이걸 단순히 축제만 하지 말고 뭔가 포장마차 거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변화에서는 둥지 협동조합이라고 집수리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주민분들이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그러면서 주거지 지원형에 맞게 이제 집수리도 사실은 이 둥지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저희는 한 100곳 정도를, 200곳 중에 100곳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직접 주민분들이 시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했었고, 환경정비도 했었고,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주민분들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주거지 지원형이라고 해서 이 집수리 협동조합, 둥지 협동조합이 집만 수리하는 게 아니고 좀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히 집만 고쳐드리는 게 아니고 빈집을 고쳐가지고 거제에 오는 젊은 청년들한테 소개도 해줄 수 있는 곳이 되고, 그런 곳들이 뭐 예를 들면 상생협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상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좀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원대한 꿈을 꾸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집수리하고 추가적으로 홈케어, 그러면 홈케어로 가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홈케어 최근에 지금도 이제 다시 기승을 하려고 하는
이 코로나가 제가 갔을 때 이제 한창이었거든요. 근데 그럼 방역 사업 한번 해보면 어때요? 어차피 방역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공공에서 전부 다 하지 못하니까 이게 마을의 사업이 되면 우리가 공공에서 받아서 직접 마을의 여러 이 거점들을 방역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어떤 취약 계층들 방역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희가 방역하시는 분들, 이제 주민분들을 고용을 하려면은 인건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요 방역하시는 팀에 4명의 인건비를 받아들였어요. 1년 동안 한 달에 250만 원씩 해서 1년치 4명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사업이나 마을 협동조합에서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뭔가 재료비만 있으면 되니까. 심지어 재료비도 고용노동부에서 줬어요. 그러면서 시에다 요청을 했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해서 받아서 하니까 시에서 재료비는 좀 주세요. 네, 실제로 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경제적인 물론 소득도 중요했지만 처음에는 이걸 좀 요런 마을에 있는 단체에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주민분들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사업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센터에서 사실은 그때 같이 계셨던 이제 코디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같이 공모를 사실은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이긴 하지만 주민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그 정도의 역량은 안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이런 거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요? 해볼까요? 처음에 주민들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해봐. 그건 뭐 되겠어? 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공모 처음에 한다 그럴 때. 제가 처음 공모를 한 게 사실 이게 아니고 그 전에 공모를 했는데 똑같으셨어요. 특히나 이거는 규모가 거의 한 3억 2천만 원 정도 정부에서 받는 사업이어가지고 그거 니들이 쓴다고 되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됐어요. 그래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8명의 인건비를 저희가 1년 동안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 게 사실 주민분들이 기업을 운영하실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이제 힘든 부분이 사실은 정규 직원을 고용해서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월급을 적정하게 드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가장 큰 부분을 조금 센터에서 해결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수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들이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거죠.